받은 원광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기에 미용실 원장님 닮았죠? 예, 오늘 파마로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미용실이라는 말 속에는 미용이라는 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아름다움을 가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다움을 가꾸는 일과도 같습니다. 예, 한자로 치면 아자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자기다움인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의 내용이 AI 시대의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엄마처럼 생겼는데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어느 날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좀 짜증을 냈나 봐요. 예, 짜증을 냈는데 저희 그 둘째 딸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짜증을 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렇지. 내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시를 이야기하고 또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짜증을 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익산시청에 오신 분들도 자기의 좋은 삶 속에 어떤 좋은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사실 글마음 조각가라고 하는 애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되게 좀 우습기도 한 애칭이기도 한데, 마치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필명처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10몇 년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보다는 저 타이틀을 많이 기억해 주십니다. 제가 저 타이틀을 쓰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인문학자이고 글을 쓰는 작가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시 한 구절을 새기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런 애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이름은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글마음 조각가라는 저 애칭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AI 미래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AI요. 예, 마치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묻는 것 같죠? 사실 제가 식당에 가거나 어딜 가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는 주식 얘기, 하나는 AI 얘기. 근데 사실은 AI가 곧 주식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AI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보시기에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영상이 있는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뭘 닮았나요? 원숭이, 예, 고릴라. 근데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간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유인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근데 5만 8천 년 전에 우리 인간이 행복했대요. 여기 오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훈련이 잘 된, 또 역시 센터장님 훈련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근데 5만 8천 년 전에는 그날그날의 감정을 즐기면서 살았대요. 혹시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졸립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예, 졸면 됩니다.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은 인간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가 그때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조르바가 두목하고 대화하는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목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잠자고 있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주무십시오. 두목 뭐 하고 있습니까? 와인을 마시고 있네. 최선을 다해서 와인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키스 얘기도 나와요.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키스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는 마음으로 키스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까르페디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까르페디엠이라고 용어를 하면 들으셨지만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앉은 자리에서 발을 쿵쿵 한번 해보시죠. 쿵쿵. 예, 쿵쿵 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하죠? 제가 별로 좋은 강연을 하지 않죠? 자꾸 질문을 하죠? 예, 쿵쿵 했던 이 자리가 뭐냐면 터예요, 터. 그죠? 근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문이 문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문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뭐라 그랬죠? 터. 그러면 뭐예요? 합치면 터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손에 닿는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게 터무니예요. 근데 터무니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없는 걸 얘기해요.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어. 근데 커피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행복하겠지? 이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애인이 혹은 남편이 아이들이 여기 없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리워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터무니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서로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서 행복한 기분 드시죠? 반갑죠? 이게 터무니예요. 내 손길이 닿고 내가 지금 즐길 수 있고 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감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문학적인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요. 5만 8천 년 전에 우리가 동굴에서 살았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지금만 즐겨요. 다시 말해서 터무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프다 그러면 같이 맛있는 걸 나눠 먹고, 그래서 이 다니엘스 밀로라는 사람이 미래중독자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5만 8천 년 전에 인간이 실수로 갑자기 내일이라는 단어를 발명해 버렸대요. 그냥 하루만 행복했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놀다가 갑자기 내일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뭐지? 자, 그러면서 인간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내일 보자 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저축을 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저장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나눠 먹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냉장고가 생기면 어때요? 예전에는 시골에 사셨던 분들, 표정들은 다 서울 출신들인데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엄마 아빠들 냉장고가 없을 때 우물에다 했을 때 음식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옆집에 나눠주잖아요. 담장 너머로. 누구누구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왜냐하면 상하니까. 그죠? 같은 공간에서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장고처럼 보관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자기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들을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미래 중독자의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라는 단어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미래가 AI라는 단어로 집약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100년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상상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이제 사파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100년 전에 프랑스의 화가들이 100년이 지나면 2000년대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생각해 봤대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론 택시 같은 걸 타고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나눠주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머리를 기계가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견디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단 3일 만에 100년치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 크게 대화를 나누면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70년대생과 80년대생이 대화를 나눠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00년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생, 2010년생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나누면 갑자기 대화가 될까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치 어떤 문학 텍스트의 한 장면처럼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나왔던 한 대사처럼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달리기를 해도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막 내가 노력을 해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AI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오픈 AI사에서 챗 GPT를 이렇게 개발을 해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 GPT. 근데 그 전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 아시죠? 검색창, 구글창 아시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개발한 프로그램명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바드입니다. 바드. 이 바드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음유 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성형 AI에 이름을 붙이는데 왜 구글의 연구자들은 바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우리가 마치 AI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드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 바드라는 것이 제미나이로 와 있습니다.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시인의 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 GPT가 나오고 제미나이가 나오고 클로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문해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을 쓰거나 연설문을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할 때 챗 GPT나 제미나이가 다 써주는 거 알고 계시죠? 대답 두 분 하셨네요. 두 분은 써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시인 큰일 났다. 시를 너무 잘 쓰네? 시인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망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제 이미 인공지능 챗 GPT로 만든 시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공지능 챗 GPT의 시인 이름은 시아예요, 시아. 그래서 이 GPT가 시를 쓰는데 이게 나는 너를 닮았다라는 시예요. 인공지능이 쓴 시인데요.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따라하면서 닮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따라하면서 서로를 배운다. 너는 나를 닮았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초창기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시를 쓰거나 문학작품을 쓰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문학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이 이번에 낸 소설도 챗 GPT를 활용해서 썼다고 고백을 하셨죠, 이미. 이제 막 부끄러운 일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숨기는 게 이상한 일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인 찰스 번스타인도 이제 AI에게 자기의 시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해서 시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설가 구단리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아쿠타카상을 받았는데 유명한 문학상이에요. 근데 막 수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문학상에서도 AI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춘문예가 됐든 문학상이 됐든 이런 수상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황석영 선생님이 그래서 이 할매라는 소설을 신간소설 쓰고 나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 구성하는 단계부터 구조를 따고 이야기를 따는 거,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작가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질문을 하는 걸로 넘어온 것 같다. 이게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 프롬프팅의 과정에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석영 선생님이 이제 대놓고 인공지능이 내 훌륭한 AI의 조수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산수국? 예, 산수국? 예.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이걸 도채비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도채비꽃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꽃을 보고 한 시인이 시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꽃이 파랗게 질렸는데 우리가 이건 색깔이 원래 그려.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너무 쓸쓸해서 귀신도 살지 않아. 그래서 꽃들도 무서워해. 그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대요. 이게 정지용 시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보다 먼저 이 한라산에 올랐던 정지용 시인은 길을 걸으면서 혼자 저처럼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이 한 모롱이 도채비꽃이 자기겠죠? 그래서 파랗게 질렸겠구나. 근데 나중에라도 여기 계신 분들 한라산 한번 가보세요. 혼자 걷다 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는
장점도 있어요. 마치 좋은 색시 얻은 것처럼 대화를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다정하게 키울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늑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한 걸음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한 걸음 떨어지는 용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냐면 선생님들 볼 때 지금 이 손가락 두 개, 이티 하고 있는 이 모습 있죠. 이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보신 모습 이미지인가요? 그죠. 천지창조. 마치 다 로마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예,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프레스코아인 천지창조의 한 모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천지창조화를 2번 봤는데요. 저는 너무 뭉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바티칸 성당에 이제 시스타나 성당에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근데 뭐가 뭉클했냐면 그 천지창조화를 보는 게 뭉클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용기를 내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의 손가락을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중세시대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을 위해서 쓰여지고 만들어지고 음악도 작곡이 되고 글도 그런 시대였을 텐데 어떻게 신의 뜻에서 손가락을 뗐을까? 물론 미술사학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여기에 지진이 와가지고 지진이 나서 손이 떨어진 거다. 근데 복원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의 저 간극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생님들이 혹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로마 이런 데 놀러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 짧은 간극 속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하나의 사조가 파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신을 버리고 종교적인 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신을 위해서 쓰는 그것을 버리고 인간에 대해서 노래하겠다. 그게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문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 손끝에서 인문학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 시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노래하지 않았어요. 다 신을 위해 노래하고 건물도 신을 위해서 짓고 작곡도 신을 위해서 하고 그림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노래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걸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간극 안에서 파생되는 그 힘을 이제 우리가 다시 내 것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반듯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입니다. 학생회관 옆쪽에 숭상기념관과 학생회관 옆쪽에 가는 길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익산 시민분들은 원광대학교에 산책에 오시거나 이렇게 구경하시다 보셨을 텐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즐겨했던 말입니다.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건 아니고요. 델피의 신전에 쓰여 있던 거예요. 근데 델피의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만 쓰여 있던 건 아니고요.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147가지의 법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47가지를 지키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게을렀나 봐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남겨둬야 되는데 뭘 남겨주지? 고민하다가 너 자신을 알라만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강연의 핵심이기도 할 텐데요. 선생님들 여기 왔을 때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냐면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선생님께서 갑자기 딱 일어나서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선 넘네? 그러면 제가 깨갱하겠죠. 근데 저도 다 자신이 있어. 그러면 막 같이 붙으면 자신 있는 사람끼리 부딪히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신 없는 사람들 어때요? 너 자신 있어? 그러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147개의 저 격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무슨 시민대학에 와서까지 또 너 자신을 알라를 또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스며 있습니다. 뭐냐? 스스로 자자의 몸신자인데요.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뭘 아는 거냐면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냐면 선생님들 중에 오늘 이 강연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몸의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좋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 쉽게 말하면 몸이 안 좋아. 건강 상태가 별로야. 그러면 여기에 그 누가 와서 강연을 한다 한들 안 좋아요. 짜증이 납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차라리 오카리나 한 곡 더 듣고 갈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제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머리나 자르고 댕기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 헤어스타일은 안 보이고 그렇지 자신 있는 게 중요해.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제1 법칙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사실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인들, 학자들이 강조해왔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인도에 있는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요. 당나귀와 사자 이야기라는 그림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얻기는 어려우나 읽기는 쉽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얻기는 어려우나 읽기는 쉬운 게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정말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읽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지금은 읽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왜? AI가 나타났잖아요.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내 생각은 사라졌어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의 이제 산문집에 있는 수호제기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1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약용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조선시대 때만 강진 땅으로 유배 갔던 정약용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기영도라는 시인 있죠?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물론 윤동주의 서시는 시는 아닙니다. 서문이에요, 서문. 병원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었던 이제 머릿말 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시로 읽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인들과 조선시대의 실학자가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나를 잘 지키는 일이 뭔가 그리고 나 자신을 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I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나를 지키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이 될 텐데요. 선생님들이 보실 때 이 이미지는 제가 신문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태국 가보셨나요? 태국? 안 가보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국 남자 같죠? 태국에 가면은 저 코끼리 쇼 같은 걸 하고 코끼리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도 태국을 몇 번 갔는데요. 이분들이 쇠꼬챙이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코끼리가 말을 안 들으면 뭘 하냐면 그 꼬챙이로 찍어요. 근데 꼬챙이로 찍는데 보통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쿡쿡 찌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무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태어나자마자 묶어놓습니다. 나무에. 그래서 2달 정도 묶어놓은 상태로 밥도 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면은 이제 꼼짝 못하고 그 사람 말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조금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혹시 AI,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에 묶여 있진 않나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교수님들도 있는데요. 아침부터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꼴뱅이로 죽었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랬대요. 손절해. 헤어져. 교수님이 물었대요. 내 각신데? 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고민해봐. 또 그랬대요. 예. 근데 모든 것들은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묻기 시작하면서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자기만의 사유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놀랍게도 코끼리를 닮은 상형문자 중에 이게 위자예요, 한자로. 근데 저기에 이제 손톱부스가 붙어 있죠. 저게 불훅이라고 하는 쇠고챙입니다. 그러니까 위한다고 얘기해놓고 어때요? 그 영혼을 꾹 누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챗 GPT가 여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에 긴 쇠꼬챙이를 넣고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이 얘기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자문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문하셔도 됩니다. 내가 혹시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들에게 다 니들 위해서 하는 일이야,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가? 그 얘기 자체가 이미 불훅이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두부를 엄청 좋아합니다.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를 하실 때마다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몸이 아프시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널 위해서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두부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안 하시겠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두부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또 두부를 만들고 계실래? 어머니 왜 두부를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너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닌데 내가 안 만들면 몸이 슬퍼. 마음이 슬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한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스바와 심보르스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탑재해야 될 능력 중에 하나는 건 뭐냐면, 이제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좋아하는 걸 찾는데 어떤 걸 좋아해야 되느냐? 내가 아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걸, 끊임없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걸 좋아해야 된다라고 비스다와 신바라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몰라. 정말 모르겠어. 마치 구조를 기다리며 난간에 매달리듯 무작정 그것을 꽉 부여잡고 있을 뿐. 비스다와 신보르스카는 그게 시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AI 시대에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해외 나가면 되게 반갑죠? 한국 사람 만나면. 왜 반가워요? 말이 통하니까, 그죠? 지금 이 AI 시대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이영광 시인이 외계인이 와야 된다라는 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이 와야 한다. 콩가루 집안도 싸움 나면 뭉치고 턱턱거리던 아이들도 딴 학교랑 축구하면 함께 응원을 한다. 딴 동네, 딴 도시, 딴 지역과 다툼이 나면 한 동네, 한 도시, 한 지역이 된다. 전라도와 사이가 틀어지면 경상도가 된다. 경상도에 맞설 때면 전라도가 된다. 북한과 다툴 때는 남한이 되고 월드컵만 열렸다 하면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이 된다. 예, 제가 뒤쪽 읽겠습니다. 더 큰 적이 나타나고 더 큰 싸움이 나는 수밖에 없나. 외계인이 와야 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잿더미가 되지 않을까? 외계인이 와야 한다. 전 지구 생명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외계인이 와야 한다. 다른 별들에서 지구촌을 전율에 빠뜨릴 초우와 축구팀들이 공격해 와야 한다. 부처나 공자나 예수보다 더 환상적인 외계 스타 플레이어들이 와야 한다. 은하계 별들이 두두둥둥 자웅을 가리는 우주 월드컵이 열려야 한다. 예, 이런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인데요.
우리가 AI 시대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외계인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계인은 올림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외계인이 안 오더라도 자기다움과 그리고 자신감을 탑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두 번째 테마로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테마는 이제 선생님들 즐거우시라고 제 흑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20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글을 안 쓰겠다라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실패박람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감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제 연구실에 왔어요. 작가님, 저희가 대한민국 실패 예술가를 뽑는데 선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작가님들 찾아가면 다 자기가 잘났대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무슨 실패 예술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수소문해 봤는데 작가님이 제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신춘문예에 떨어진 당신의 20년 동안 떨어진 200편의 시를 전시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 전시 제목은 예, 그 전시 제목은 망작 전시회입니다. 예, 망한 작품 전시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을 뭐라고 걸었냐면 제 얼굴은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전주시 곳곳에 제 얼굴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교수님 실패 예술가예요? 저희한테 잘난 척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실패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전화했죠. 감독님, 이거 반칙이지 않습니까? 계약 사항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님께서 전화로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디자이너가 미쳤나 봐. 약속을 왜 안 지켜? 그리고 얼른 디자인을 바꿔서 보내줬던 게 이겁니다. 예, 근데도 전주 알죠?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실패 예술가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그래서 실패박람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이제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그리고 나는 자신감은 이미 결여됐고,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주에서 이제 제가 전시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위로를 받는다는 메시지가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작가들은 다 잘난 줄 알았는데 선생님 같은 분도 있군요. 작가님 같은 분도 있군요. 희망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 20년 200번을 떨어졌다니요. 저는 앞으로 10년 더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이걸로 딱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거기서도 이제 감독님이 뭐라 그러냐면 작가님을 광화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실패 예술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AI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실패라는 감정이었구나.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실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시인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잘할수록 좋은 작가가 돼요.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문해창작학과는 망했구나, 예술가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거짓말은 작가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짱한 거짓말이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거짓말을 못하나 봐. 인공지능이 다 하는데 우리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걔네들은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뻔한 답이 정해져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작가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예술가들이래요. 특히 작가.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남겨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황병승 시인의 시 중에 하나인데요.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나는 보여주고자 하였지요. 다양한 각도에서의 실패를. 독자들은 보았을까? 내가 보여주고자 한 실패 보지 못했지. 나는 결국 실패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인생의 실패의 감정들이 있는 분이라면 이 AI 시대의 놀라운 자격증, 라이센스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패라는 감정에 대해서 잘 수긍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 모습인데요. 지금 말풍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가 챗 GPT로 이 상황을 넣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한 꼬마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제 옷깃을 잡아다니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서 그랬어요. 너 금방 아저씨라 그랬잖아.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내가 깨어있고 열려있고 되게 사유를 폭넓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저씨라는 답 정해놓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열려있는 프롬프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신은 놀랍게도 정답을 모른다라는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AI 시대에 나만의 실패의 방식을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방식으로 만들겠다. 자, 20년 동안 200번의 신춘문예에 떨어진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고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하면은 내가 작가로 살 수 있을까요? 예? AI에게 물어봐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예,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렇지. AI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되겠구나. 저에게 AI는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시인이 되지 못했다고 문학 잡지사에서 청탁을 못 받았다고 글을 안 쓰면 작가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저에게 원고 청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청탁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썼어요. 다음 제 아이디로 김정배 선생님께 원고 청탁서를 만듭니다.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김정배 시인님 옥고를 기다립니다. 1년 동안 몇 편의 글을 써주십시오.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보냈으니까 제가 다음 메일을 열면 원고 청탁서가 와 있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걸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열시면 안 돼요. 나에게도 드디어 원고 청탁서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드디어 원고 청탁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즐겼습니다. 바로 안 열어보고요. 드디어 원고 청탁서가 왔어. 써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글을 썼다고 해서 잡지에 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쓰면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블로그에다가 공개를 해야겠다. 또 근데 그렇게 블로그에 공개한다고 사람들이 읽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읽지 않은 글을 내가 쓴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독자가 누굴까요? 저희 아내요? 예, 아내가 그렇게 읽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춘기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희 사춘기 딸이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사춘기잖아요.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예, 뭐 악플이라고 해도 뭐 제가 만약에 생일이라는 감정 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면 와서 악플을 답니다. 비 맞았다는 얘기예요. 생일날 비 맞았다는 얘기를 써놨더니 딱 비밀글에 딱 하나 달려요. 댓글이. 근데 뭐라고 썼냐면 비 맞으면 탈모입니다 아저씨. 뭐 이렇게 써놔요. 제가 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셀카 맞춰놓고 찍었어요. 예, 셀카 맞춰놓고 찍었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혼자 타이머 맞춰놓고 앉아서 사진 찍는 생각하니까 웃기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쩔 TV 뭐 이런 거예요. 다 악플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뭐 그게 악플이 됐든 뭐가 됐든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마다 저에게 원고 청탁을 합니다. 3년 됐어요. 그래서 총 700편의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예,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도 내가 작가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 AI 시대의 내 감정과 기억을 온전히 담아내는 일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글로 써야 될까? 이게 오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글로 써야 될까에 대한 물음은 사실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김혜란이라고 하는 작가가 대답을 해줬는데요.
어떤 대답을 해줬냐면 AI 시대에 유일하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뭘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김혜란 작가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망설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그 망설임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확률에 의해서 딱 어떤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어떤 지점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시냐면 신경림 시인의 새떼라는 시입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 아시죠? 아시죠? 예, 지구에서 보이죠? 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지구가 쌀알 크기만큼 보인대요. 그러니까 점이죠, 점. 근데 우리 인간이 꼭 우주에 나가지 않아도 그 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금강하구뚝에 가면 날아다니는 새들 다 점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신경림 선생님은 그 새떼 속에서 칼세이건의 시선을 봅니다. 제가 시간상 짧은 것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멀리서 보면 똑같은 작은 새여, 더 멀리서는 그냥 점들이다. 수천 수만 마리의 개의 크고 작은 점들이 갯벌에 앉아있고 크고 작은 점들이 춤을 춘다. 하지만 어떤 새는 아직도 깃털 속에 백두산 툼에 양귀비의 향내를 묻히고 있고 또 어떤 새는 부리의 바이카로의 물고기 비린내를 물고 있을 것이다. 사막의 모래가 발톱에 묻어있는 새도 있고 초원의 마른 풀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새도 있을 것이다. 봄이 오면 돌아갈 곳도 제각각이리. 자, 이제 두 번째 쪽 읽겠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매일처럼 입에 침을 튕기며 서로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는 우리들도 멀리서 보면 한갓 수천 수만 개의 크고 작은 점들일까. 누가 옳고 무엇이 바른지도 누가 잘나고 무엇이 삐뚤어졌는지도 구별되지 않는 수천 수만 개의 크고 작은 멀리서 보면, 이런 시입니다. 선생님들, 인공지능은 우리를 점으로 알아요. 숫자로, 통계로,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시의 사유를 갖고 있는 시인의 시선에서는 뭐냐면 앞에 계신 선생님 보면서 오늘 어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이다 오셨군. 또 어떤 분은 오늘 주식창에 열심히 하이닉스를 누르고 오셨군. 또 어떤 분은 오늘 원광대학교의 어떤 수목원을 다 걸으시면서 연꽃 향기를 맡고 오셨군. 그리고 어떤 분은 카페에 가서 커피향을 마시고 오셨군.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림 봉사를 해요. 그림 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희의 팬클럽이세요. 예, 저희 팬클럽이신데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림을 그리는데 모두 다 왼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집으로 이렇게 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기 그림을 들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김말래 어머니이신데요. 이 어머니가 정말로 놀라운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어떤 미션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봅시다가 이 그림의 과제였어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80년 다 막 80, 70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어머니? 그러면 놀랍게도 다 꽃이래요. 꽃이 제일 예쁘대. 물론 꽃이 안 예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수업 못한다 그랬어요. 신경림 시인의 것처럼 모든 걸 점으로 보는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처럼 학습되어서 내가 답을 정해놓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김말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수업을 안 한다니까 지팡이 짚고 가셨어요.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슈퍼에 가셔서 식용유, 그 다음에 퐁퐁 이런 거 사러 가셨다가 거기서 털썩 주저앉고 우셨대요. 왜 우셨냐면 거기에서 진짜 아름다운 걸 보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업에 갔는데 제 손을 꼭 붙들면서 선생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을 뻔히 보면서 오징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왜 오징어를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6.25 때 피난 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오징어 다리 있죠? 찢어가지고 지포처럼 건빵주머니 넣고 입에다 넣어주시면서 가셨대요. 근데 그걸 잊고 지냈대요.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세상에나 내가 이 아름다운 걸 잊고 지냈구나.
그냥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오징어라고 답변을 못하고 꽃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답했구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날부터 오징어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시도 했거든요. 예, 그분이 그린 오징어 문어 이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우리 전시회 같은 데 보면은 전시회장 가면 다 꽃만 그려져 있죠. 어쩌면 신경림 시인이 묻고 있듯이 진짜 아름다운 게 뭐야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신경림 시인처럼 바이카로에 다녀왔던 그 새의 모습을 고민해 보지 않거나 혹은 어디 가가지고 양귀비에 꽃향기를 묻어왔던 그걸 고민해 보지 않은 새로 그냥 학습된 채로 대답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를 되묻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꽃만 그린 게 아니라 이분은 그날부터 김말래 어머니께서는 오징어를 그려서 전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오셨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갑자기 자기 아름다움을 도미노처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의 단추가 그렇게 예뻤는데 그러면서 단추를 꺼내오시고 어떤 분은 안경을 꺼내오시고 어떤 분은 장독대를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고무신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그림과 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적어보세요 보면 나는 오늘 꽃을 보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건 단추구멍이지. 거기에다 바늘을 찔러서 상처가 나면 더 아름답지.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니까요. 수준이 달라지죠. 예. 그렇게 달라졌는데 이 김말래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심이 많은 우리 유순내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네요. 집이는 좋겠어. 그때 피난길에도 아버지가 오징어 입에 넣어주고 다녀서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신고살이 시키고 때리고 그냥 못살게 굴고 집이는 좋겠어. 그랬더니 김말래 어머니가 그려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날래. 파시 먹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유순내 어머니께서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려 다음 세상에도 아빠 딸로 태어나 남편도 같아요. 어때 걸게요. 그랬더니 김말래 어머니께서 고민되네라고 이렇게 사자성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시잖아요. 선생님들 시를 배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죠. 그런 모습들을. 근데 그 시를 사실 이영광 시인이 저녁의 모든 희망을에 써놨습니다. 여기 첫 구절에 뭐라고 썼냐면 바깥은 문제야. 바깥이 AI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문제냐면 안이 더 문제래요. 안. 선생님들의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은 뭐지? 근데 이걸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뭐다? 병들지 않으면 낫지도 못한대요. 선생님들이 시를 읽는 이유는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법칙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읽겠죠. 그래서 병들지 않으면 낫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병드는 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기적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 시에서는 물론 나에게 죄가 있대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영광 시인 참 시를 잘 쓴다.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은 그런 감정들을 즐기는 것을 사치 낭비라고 했는데 그 낭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시가 사치라면 우리가 누린 물질의 사치는 시가 아니었을까? 그 암울하고 극빈하던 흉흉한 전시를 견디게 한 것은 내 핍도 원한도 이념도 아니고 사치였다. 시였다. 그래 실컷 젊음을 낭비하려무나. 넘칠 때 낭비하는 건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낭비하지 못하고 아껴둔다고 그게 영원히 네 소유가 되는 건 아니란다.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시의 마음을 사치하고 낭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이건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의 선생님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예, 이게 프리드리 니체의 얘기입니다. 톰소년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이는 인생에 있어서 딱 두 날이 중요하대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난지를 깨달은 날. 왜 태어난지를 깨달은 날이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을 견딜 줄 아는 힘을 주게 되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제 물을 거예요. AI도 이렇게 답변을 안 줄 텐데요.
선생님들에게 왜 태어났니? 너 왜 살아?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들은 그럼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강연할 때 그랬잖아요. 제 강의가 좋으려면 선생님들의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인간의 감정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각이에요. 제가 누군가하고 대답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뭐 청각도 대체되고 시각도 대체된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게 미각인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상의를 하러 갔는데 한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모두가 글을 잘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여기 맛집이에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여기 맛집이에요 라는 말은 못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오늘 먹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 감정을 기록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AI 시대에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학자들은 샤바랭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미 그렇게 규정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선생님들께서 AI 시대에 유일하게 내가 어떤 걸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던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건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 거필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필링. 거필링이 뭐냐면 것이 내장이에요. 필링은 감정이에요. 선생님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선생님들의 사유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겠죠. 근데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뭐만 가득 찰까요? 화장실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화장실이 한자어를 한번 선생님들이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의 화가 될 화자입니다. 될 화. 장은 단장할 장. 그리고 집실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장실을 갔다 온다는 얘기는 내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 화장실이 급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딱 갔다 오는 순간 어때요? 천국을 만나죠. 다시 말하면 까르페 디엠과 아모르 파티가 동시에 작동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익산의 문화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익산 왕국리 유적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이 뭘까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요. 저는 서동이 선화공주 꼬셨을 때 마로 꼬시고 금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긴 하지만 삼국유사 속의 이야기를 제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선화에게 가가지고 서동이 백제 땅으로 오면 화장실 지어줄게. 왔더니 화장실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리고 자기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후쿠오카의 홍룡환에서 백제 문화를 견학으로 와요. 선진지로 이 백제 땅으로 와요.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건물만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만난 표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딘데 저렇게 갔다 오면 저렇게 얼굴이 환해지느냐 묻습니다.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해우소.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예쁜 모습, 그리고 자기다운 모습들을 간직하고 싶다면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늘 화장실에서 내가 사는 감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이 어딜까? 선생님들 실제로 제가 화장실 얘기하니까 진짜 화장실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뜨는 게 화장실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을 때 화장실을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겠죠? 들어왔는데 볼일을 보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볼일을 보지 않고 나가야 돼요? 볼일을 봐야 되죠? 그게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근심 걱정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에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 문을. 근데 볼일을 못 보고 눈을 감아봐. 그러면 얼마나 찝찝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걱정들,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마음. 그게 저는 시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예쁠 때가 언제다? 예, 지금. 자기답게 사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누구도 자기를 속이지 않죠. 그게 까르페디엠이에요. 그리고 혈이 돌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셀카도 찍죠. 예, 아모르 파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